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기당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그 수법도 다양해지고 또 교묘해져서 맘먹고 사기치려는 사람에게 당하지 않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자님도 그런 일에 연루되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떤 내용일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제 소개를 들은 분들의 대다수는 아마도 제가 시집살이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저를 안타깝게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도 주변 분들은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고 하면 혀부터 차시거든요. 워낙 드라마든 영화든 고부간의 갈등을 그리는 작품들이 많기도 하고 실제 상담을 받는 분들도 꽤 있다 보니 시집살이는 무조건 고되고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의 경우는 전혀 아니랍니다. 저는 시집와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들 하시잖아요. 제가 딱 그런 며느리거든요. 저희 시어머니께 저는요.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상에 딸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고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나는 시부모와는 함께 살 수 없다고도 생각했고요. 당시에 저로서는 시부모님을 모신다고 말하는 남자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적도 있을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랬던 제가 딱 저희 시어머니를 만나고 180도로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그만큼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남다르시다는 거죠. 남편은 2남 1녀의 둘째로 이른바 금수저예요. 위로는 형이, 아래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죠. 시누이는 악기를 전공해서 한국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요. 저도 결혼식장에서 만난 것이 전부일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시집 갔을 때 시댁에 남아있던 가족은 시어머니, 아주버님, 그리고 저, 이렇게 4식구였어요. 시댁에서 집안일을 봐주시는 이모님이 계셔서 제가 막 뭘 할 필요는 없었고요. 그냥 저희 부부 머무는 2층만 책임지면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딱 우리 아주버님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진짜 아주버님처럼 싫은 거 많고 불편한 거 많은 사람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벽증이 있으신 건지 자기 방 청소를 할 때 책상 위에 물건이 절대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하시지를 않나. 방향제도 딱 정해진 브랜드 제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질 않나. 어쩌다 책상에 올려둔 책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졌다고 하면 아주 이모님한테 해도 되는 말과 안 되는 말을 구별도 못하고 쏟아내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날 정도였어요. 뭐 그래도 그것까지는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빨래를 절대 다른 사람들이랑 섞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진짜 해도 너무하다 싶었죠. 아주버님은 세제랑 섬유유연제 브랜드는 물론 그 양까지도 정해주시는데 딱 돌겠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나오실 거면 아예 자기가 하던가. 빨래거리는 턱턱 내놓으면서 요구사항은 뭐가 그렇게 많은지 정말 머리가 지끈거렸죠. 설거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딱 아주버님이 쓰시는 그릇과 수저가 있는데 그걸 가족들이 쓰는 것과 섞이지 않도록 따로 소독기를 돌려달라고 시키셨을 때는 진짜 저도 안 되겠다 싶어서 한마디 했답니다. 아주버님, 그렇게 찝찝하시면 직접 본인이 좀 하시던가요. 빨래도 설거지도 이모님이 몸이 10개도 아닌데 어떻게 다 하세요. 재수씨가 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오지랖입니까? 그리고 돈 받고 일하는 거면 주인이 요구하는 것 정도는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주버님께서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스스로 하시는 거 하나 없으시면서 매번 이모님께 아무 말이나 하시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나오세요. 재수씨가 살던 세상이랑 여기는 달라요. 저 사람들 기분 나쁘면 나가라고 해요. 여기서 일하고 싶은 사람 넘치니까.
그리고 재수 씨도 우리 동생이랑 결혼했으면 수준 좀 높이고요. 아주버님께서는 불쌍하다는 듯 저를 보고는 자기의 방으로 획 들어가셨어요. 진짜 옆에서 남편이 말리지만 않았더라면 따라 들어가서 다 엎어버렸을 텐데 남편이 아주버님은 원래 저런 사람이니 상대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남편의 말에 의하면 평생을 자기 손으로 뭔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다고 했죠. 저는 그런 남편의 반응이 더 답답했지만 결국 더 이상의 일을 키우는 것은 참기로 했어요. 진짜 어떤 여자가 아주버님이랑 결혼할지 참 안 됐다는 생각만 했죠. 집신에도 다 짝이 있다더니 제가 시집 온 지 2년 차. 드디어 아주버님께서 결혼할 여자라고 하면서 집에 손님을 데려오셨어요. 첫인상부터가 얼굴에 화려함이란 세 글자가 떡하니 새겨져 있는 그런 분이셨죠. 제가 지금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한창 할 때는 백화점 명품관에도 있어 봤거든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소개한다는 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있다는 것쯤은 바로 알아볼 수 있었죠. 액세서리를 제외하고도 몇천만 원은 입고 있는데 진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남편도 금수저인데 저 여자분은 더한가 보다 싶었죠.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간 뒤로 아주버님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저는 그 뒤로 형님을 따로 만난 적은 전혀 없었어요. 하시는 일이 무슨 디자이너라는데 엄청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사돈어른들도 사업차 해외에 나가 계셔서 상견례도 제대로 못하고 식장에서 처음 얼굴을 배웠죠. 시어머님 말씀을 빌리자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순식간에 결혼이 진행되었답니다. 딱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결혼식 당일 정도일까요? 결혼식이 어찌나 호화스러운지 무슨 해외 왕실의 대관식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아주버님께서는 결혼 후 분가를 하셨어요. 제가 이모님이랑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집에 오실 때면 그 성격에 맞춰서 준비해야겠지만 그 정도야 충분하죠. 신혼여행을 다녀오신 첫날, 저는 처음으로 주방에서 형님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리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동서, 이거 동서 선물. 비싼 거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는 말고. 형님, 제 것도 챙기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쁜 스카프네요. 잘하고 다닐게요. 병원에서 일한다고 했지? 동서 평소 입고 다니는 옷이랑은 좀 안 어울릴 수도 있어. 뭔가 스카프만 돋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냥 중요한 자리에 격에 맞는 의상 입었을 때 그때 하라고. 서방님도 언젠가 교수님 되실 텐데 그런 자리에 너무 떨어지게 입을 수는 없으니까. 나긋나긋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제 수준에 과할 수 있으니 중요한 자리에만 하고 나가라 뭐 그런 뜻이었죠. 역시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하더니 어떻게 아주버님이랑 똑같으신지 진짜 아주 천생연분을 만났더라고요. 저는 그런 형님의 말에도 굴하지 않고 방긋 웃으면서 병원에서 하고 다녀도 다들 부러워할 것이라고 말하고는 몸을 돌려 이모님의 식사 준비를 도왔어요. 형님은 제 귀에 들리지 않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시더니 나가버리시더라고요. 형님과의 최악의 첫 대화를 나누고 나서 저는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은 알 것 같았어요. 딱 제가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무턱대고 싫다는 소리만 할 수 없으니 적당한 거리만 유지하는 정도로 지내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런 형님도 시어머니께서는 고양이 앞에 쥐 마냥 너무 순하게 행동하는 것이었어요. 마치 본인이 시어머님의 손과 발이라도 되는 것처럼 어머님, 어머님 부르면서 비위를 맞추는데 좀 심하다 싶을 정도였죠. 그래서 질투해? 어머니가 형수님이 더 좋아하실까봐? 그런 게 어딨어. 나도 형님도 다 같은 며느린데.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런 일로 며느리 차별하실 분 전혀 아니시거든. 모르지. 형수님이 얼마나 입안에 혀처럼 굴어. 우리 어머니 은근 칭찬에 약하다.
아주 당신은 재미있어 죽겠지? 난 아주버님만으로도 벅찬데 형님까지 미치겠구만. 남편은 형님과 아주버님 이야기에 진절머리 치는 제가 재미있다는 듯이 한참을 웃었네요. 제 속만 답답했죠. 그나마 작은 위로가 있다면 자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건 저의 엄청난 착각이었어요. 형님은 시어머니께 찰싹 붙어서는 같이 쇼핑을 가자고 조르기도 하고 괜찮은 공연이 나왔다며 모셔가기도 했어요. 딱 저만 빼고 말이죠. 별 유치한 경우를 다 보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형님을 따라 다녀오시면 어찌나 피곤해 하시는지 저러다 병나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될 정도였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시어머니께서는 집에 오시자마자 침대에 쓰러지듯이 누우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평소 챙겨 드시던 영양제를 챙겨 따라 들어갔죠. 무슨 종이 가방이 그렇게 많은지, 과장 조금 보태면 쇼핑을 다녀오신 것인지 백화점을 털고 오신 것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어요. 그냥 좀 조용히 구경했으면 좋겠는데 어찌나 말이 많은지 내가 다 기운이 빠진다. 아휴, 많이 피곤하세요, 어머님? 어디 불편하신 곳은요? 내 정신 좀 봐라. 내가 너무 예쁜 가방이 눈에 들어오길래 우리 작은 며느리 주려고 하나 사왔다. 시어머니께서는 형님이 명품관에 가자고 해서 따라가셨다가 제가 출근할 때 들고 다니던 가방이 해진 것이 떠올라서 하나 구매했다고 하시면서 가방 하나를 주셨어요. 딱 열어보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저도 모르게 환호상이 나왔죠. 진짜 이걸 어떻게 들고 다니나 싶을 정도로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형님께는 절대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다른 것들도 꺼내서 제 선물이라고 주시는데 감동 그 자체였죠. 형님의 시어머니 챙기는 것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몸에 좋다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는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기 시작하셨죠. 잘 모르신다고 하시면 도와드릴 생각이었는데 무조건 혼자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엉망이 되어가는 주방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옆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딱 봐도 형님이 얼마나 서툰지 알겠더라고요. 결국 저라도 좀 나서서 하려는데 형님께서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시는데 결국 저도 그런 마음대로 하라 하는 심정으로 그냥 물러났습니다. 칼질도 제대로 못하시던 형님은 결국 손가락을 몇 군데 베이고 나서야 음식을 완성하셨답니다. 솔직한 말로 음식이라고 부를 수 있기는 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말이에요. 어머님, 이 음식이 체력 떨어지셨을 때 바로 효과 본다고 하니까 어서 드셔보세요. 오늘 날씨도 덥더라고요. 아, 어디 아픈 것도 없는데 뭐하러 이런 것까지 챙겨. 고맙게 잘 먹으마. 건강하실 때 더 챙기셔야죠. 제가 곁에서 하나하나 다 챙겨드려야 하는데 나가 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도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본 음식이니까 어머님 예쁘게 봐주세요. 아니 손은 또 왜 그래? 디자이너 일 한다는 사람이 손 조심해야지. 에이, 어머니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괜찮아요. 시어머니께서는 밴드를 붙인 형님의 손을 보시고는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움이 가득 담긴 손길로 쓰다듬어 주셨어요. 형님은 괜찮다고 하시면서 음식을 드셔보라고 권하고 계셨죠. 그 모습을 보는데 무슨 시트콤 같더라고요. 만약 이 모든 것이 형님의 진심이었다면 저도 감동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니까 너무 재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좀 쉬겠다고 하셔서 밖으로 나오는데 형님께서 제게 빈 그릇을 내밀더니 가져가서 좀 치우라고 하더군요. 아니 무슨 종 부리듯이 턱짓으로 시키는데 제가 왜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형님이 직접 하시라고 말했어요. 가서 주방 좀 치우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동서? 형님께서 요리한다고 엉망으로 만드셨으면 치우는 것도 끝까지 형님이 하셔야죠.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는 것은 뒤처리까지 포함이랍니다, 형님.
제가 도와드린다고 했을 때 한사코 사용하셨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하셔야죠. 동서, 솔직히 말해봐. 동서 어른들한테 인기 없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른들한테 인기라뇨? 뒤처리하시라는 말씀 드렸을 뿐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아니, 나한테 틱틱거리면서 말하는 거 보니까 동서가 윗사람 마음에 드는 법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 싶어서. 그래서 방금도 나랑 어머니 보면서 그런 표정 지었구나 싶기도 하고.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형님을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시어머니께 아부를 떨었다는 표현을 저렇게 고상하게 말할 수 있구나 신기한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제 속마음은 전혀 모르면서 저처럼 해서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등 윗사람이 딱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유형이라면서 주절주절 거리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야기를 할 건가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형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가서 주방 정리하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우세요? 그리고 제 사회생활은 형님 걱정과 달리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답니다. 동서는 좀 사람이 부드럽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겠어.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잖아. 동서더러 좀 치우라고. 일하러 다시 들어가 봐야 되거든. 동서야 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그만인 사람이지만 나는 내가 시키는 사람이라 내가 없으면 일이 돌아가질 않아서. 형님 지금 뭐하는... 형님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들고 있던 빈 그릇을 선반에 올려두고는 바람같이 집을 빠져나가셨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나 싶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는데 시어머니께서 쉬고 계시니 소리도 못 지르고 저는 이를 벅벅 갈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주방이야 이미 이모님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저와 형님의 이야기를 다 들으셨는지 이모님은 여우 중에서도 상여우가 집에 들어왔다고 저더러 앞길이 구말리라며 혀를 차셨죠. 저는 이모님의 말에 너무나도 공감하면서 앞으로 형님을 대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형님께서는 뭐든 끈질기게 하는 사람은 아닌지 시어머님께 음식을 해서 올리는 것도 금방 시들시들해졌어요. 대신 무슨 실을 가지고 와서는 시어머님 곁에 딱 붙어 앉아서는 함께 이것저것 만들기 시작했죠. 어머님, 이렇게 손운동 자주 하시면 건강에도 좋고 뇌세포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배워봤는데 손쉽게 배울 수도 있고 참 좋더라고요. 이것 보세요. 제가 어머니 드리려고 만들었답니다. 이런 것도 다 있구나. 참 곱게 만들었다. 우리 작은 며느리가 손이 야무져서 이런 거 만들기 시작하면 금방이지. 작은 애야, 너도 여기 와서 좀 해보렴. 그럴까요, 어머님? 어머님 좋아하시는 색으로 저도 하나 만들어 볼 테니 나중에 못생겼다고 웃으시면 안 돼요, 어머님? 잘하면서 그런다. 그래, 큰애가 가르쳐주는데 생각보다 쉽더라. 너도 어서 해봐.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쩔 수 없지.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동서도 해봐. 시어머니께서 저를 곁에 불러 함께 하자는 말이 기분이 나빴는지 형님은 입을 한 발을 쭉 빼고는 제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대학 시절 친구들과 아르바이트로 만들었던 팔찌와 크게 다르지 않았죠. 저는 왕년의 솜씨를 발휘해서 번개 같은 빠른 속도로 뚝딱 하나를 완성했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죠. 동서는 이런 것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네. 어디서 배우기라도 한 거야?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것저것 해봤어요. 아, 동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학교 다닐 때 고생했다는 얘기는 들었어. 학자금 대출은 다 갚았어? 그거 1, 2년에서 갚아줄 금액이 아닐 텐데. 학자금 대출은 안 받았어요. 형님 말씀처럼 꽤 오래 갚아야 하는 빚인데 선뜻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악착같이 아르바이트 했죠. 덕분에 안 해본 일이 없지만요. 그래서 동서가 좀... 그렇구나. 형님은 이제야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좀 그렇다니 제가 뭐가 그렇다는 것인지 울컥하고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었지만
꾹 눌러 참고 무슨 의미냐고 물었죠. 형님은 웃기만 하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살짝 언성을 높이며 묻자 형님은 오히려 시어머니 앞에서 무슨 짓이냐며 저를 꾸짖기까지 하셨죠. 가운데 계신 시어머니께서는 곤란한 표정도 잠시 정색을 하시며 저희 둘에게 한 소리씩 하셨어요. 어른 앞에서 소리 높이는 것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구나, 작은 애야. 그리고 큰애 너도 괜히 작은 애 긁고 싶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면 말 조심해야지. 네, 제가 윗사람으로 부족했어요. 조심할게요.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괜히 혈압이라도 오르시면 어떡해요. 형님은 금방 시어머니께 애교를 떨면서 상황을 넘어가려고 했죠. 저는 묵묵히 죄송하다는 말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그날 일은 자연스럽게 덮고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지만 솔직히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도대체 무슨 의도로 하는 말인가 싶어서 말이죠. 좋은 뜻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형님께 다시 물어보자니 불어 들쳐내서 기분 나쁠 것이 뭐가 있나 싶다가도 그냥 넘어가려니 찝찝하고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저는 묻고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얼마 뒤 쇼킹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형님께서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뛰어들어왔죠.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 조급해 보이기까지 했답니다. 형님께서는 저를 보지는 못하셨는지 시어머님을 찾아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슬쩍 방문 앞에 귀를 대고 서 있었어요. 작은 소리지만 형님의 우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님께서 꾸짖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아니 너는 차업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서야 뭘 믿고 돈을 덜컥하고 빌려준 거야. 저랑 7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부탁하는데 차마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감쪽같이 사라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님, 저 어떡해요? 그 이가 알면 저 진짜 죽어요. 그럼 네 남편도 모르게 그런 돈을 빌려준 거야? 돈이 어디서 나서? 제가 가진 돈 다 떨어져 줬는데 어머님, 저 그 돈 없으면 당장 회사에도 문제가 생길 텐데 어떡하면 좋아요, 어머님? 어머님, 저 진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말 염치하는 거 잘 아는데 어머님 말고는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시어머니께서는 고민이 되시는지 대답이 없으셨죠. 1,000만 원이라니 그렇게 큰 돈을 덜컥 빌려줄 만큼 형님이 허술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다 싶었어요. 뭐 시어머니께서는 금방 만들어내실 수 있는 돈이니 금액이 걱정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워낙 싫어하는 상황이라 마음에 걸리기는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강남에 빌딩을 여럿 가지고 있을 정도로 큰 손이시지만 절대 남한테 돈을 함부로 빌려주지 않는 분으로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남편도 어릴 때 아무리 친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절대 돈 거래는 한 것 아니라고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다고 말했고요. 시집와서 제가 처음으로 남편의 통장을 관리하게 되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친하면 친할수록 절대 돈은 빌려주면 안 된다고 말이죠. 시어머니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했는데 형님께서 과연 잘 넘길 수 있을까 싶었답니다. 한참 동안 형님의 우는 목소리만 들리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시면서 계좌번호를 불러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급하게 자리를 떠나면서 시어머니께서도 형님이 저렇게 매달리시는데 어쩔 수 없으신가 보다 했죠. 곧 형님이 나오시는데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형님 그냥 가시게요? 오늘은 내가 동서랑 말 섞고 싶은 기분 아닌데 다음에 봐. 형님은 들어올 때와는 또 다른 의미로 빠른 걸음으로 뛰어나갔죠.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활짝 열린 문을 닫기 위해 나갔는데 형님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무슨 공포영화를 보는 기분이 들 정도로 섬뜩했답니다.
방금까지 시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울던 사람이 아주 깔깔거리면서 웃는데 순간 형님이 미친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저는 그렇게 멀어지는 형님을 보면서 뭔가 껄끄러운 기분이 들었지만 그냥 넘겨버렸죠. 시어머님께서도 아주버님 모르게 돈을 빌려주셨는데 제가 누구한테 말하겠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렇게 돈 사고를 치고 나서 형님께서는 더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찾아왔어요.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시어머니께서 예전 같지 않으셨죠. 함께 어디를 가자고 해도 괜찮다고 하시고 형님이 준비한 음식이라고 해도 몇 숟가락 뜨지 않고 물리실 정도였어요.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으셨는데 말이죠. 형님도 이상함을 느끼셨는지 시어머니께 혹시 자신에게 화가 나셨냐고 물어보실 정도였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형님께서는 시어머니께 매달려서 화내지 마시라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제 눈치를 보시면서 차마 말씀도 못하시고 한숨만 내쉬셨어요. 아마도 형님이 사고치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눈치시기에 슬쩍 자리를 빠져나왔답니다. 그날 형님께서는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집으로 가셨죠. 이번만큼은 저도 듣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 무슨 말이 오간 것인지는 모르지만 형님께서 시어머니께 한 소리 들었다는 것이 솔직히 꽃이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시댁은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형님이 와서 휘젓고 가는 일이 없어서인지 정말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세상 일이 다 그렇지 않으니까 좋은 일만 생기나 싶다가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덜컥하고 닥치기도 하죠.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멀쩡하게 외출하셨던 시어머니께서 응급실에 계시다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일하는 병원 응급실로 말이죠. 저는 하던 일도 다 내팽개치고 당장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남편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운전기사님의 말씀으로는 차에서 갑자기 기절을 하셨다는데 이유를 모른다고 하셨어요. 저는 손발이 점점 떨려서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겨우 벽을 잡고 서 있는 것이 전부였죠. 곧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셔서는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죠. 남편과 의사 선생님께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동안에도 저는 차가운 바닥에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답니다. 여보, 괜찮아. 심각한 수준은 아니래. 급하게 수술하면 괜찮을 거야. 당신도 강 교수님 알지? 우리 병원에서 이 분야로 최고야. 그분이 직접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이 이렇게 있으면 어머니 나오셔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 그래, 내가 정신 차려야지. 당신 형님이랑 아주버님한테 연락했어? 아주버님은 일본에 계시니까 그렇다 치고 형님은? 오시겠지. 우선 수술 들어간다고 음성 남겼으니까 오시겠지. 형은 가장 빠른 비행기 탄다고 아까 연락 오셨어. 저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수술실만 바라보았어요. 제 상황을 알게 된 동료들이 급하게 저의 빈자리를 채워준 덕분에 저는 수술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초조하게 안내판만 지켜보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수술이 끝났다는 표시가 뜨더라고요. 곧 강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수술이 성공적이며 중환자실로 먼저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저도 모르게 믿지도 않는 종교를 찾아가며 감사하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죠. 저는 강 교수님에게 몇 번이나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렸죠. 형님은 시어머니의 수술이 끝나고 나서야 나타났어요. 지금껏 어디에 있느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병원이라서 꾹 눌러 참았죠. 형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병원이 떠나가라고 소리를 높이며 눈물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런 형님을 말리려고 했지만 형님은 그럴수록 더 큰 소리로 울었죠. 주변 사람들이 저희 쪽을 힐끗 보면서 안 됐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던 형님은 갑자기 눈물을 뚝 그치고는 제게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더군요. 어머님 경과는 어때? 수술은? 수술은 잘 끝났대? 머리라면서 그럼 무슨 몸에 마비 남는다거나 아니면 기억에 문제 생긴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겠지?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했고 경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시네요. 그럼 언제쯤 알 수 있대? 빨리 알 수 있으려나? 형님, 어머님 아직 깨어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 걸 걱정하기 이전에 어머님이 무사히 깨어나시길 바라는 게 먼저 같은데요. 형님은 제 말에 가시가 느껴졌는지 얼버무리면서 슬쩍 제 곁에서 멀어지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생각보다 늦게까지 깨어나지 못하셔서 저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어느 순간 형님은 보이지도 않았죠. 얼마나 더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시어머니께서 깨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죠. 중환자실이라서 다 함께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강 교수님 말씀으로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하셨죠. 정말 하늘이 도왔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약간 움직이시는 데는 불편함이 남을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저는 다 상관없었어요. 깨어나는 것이 좀 늦으셨을 뿐 시어머니께서는 의외로 빠른 속도로 회복하셨어요. 저는 매일같이 병실에 들러서 시어머니의 팔다리를 안마해드렸죠. 이렇게 자꾸 안마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형님이었어요. 첫날 시어머니께서 정신을 차렸을 때는 무슨 대성통곡까지 하면서 병실이 떠나가라 할 정도로 울어서 아주버님이 달래신다고 고생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는 완전 발길을 뚝 끊으신 것이 너무 가증스러울 정도였죠. 시어머니께서도 따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서운해 보이셨고요. 어머님 드시고 싶으신 음식 없으세요? 이모님이 상다리 부러져라 준비해둔다고 잔뜩 벼르고 계시던데. 뭘 그렇게까지. 너야말로 여기서 매일 쪽잠 자서 피곤하지 않아? 피곤하기는요. 저는 아직 튼튼하거든요.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밝은 목소리에 웃기만 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자꾸만 입구를 보셨죠. 저는 본능적으로 형님을 찾는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저는 형님이 많이 바쁘신 것 같다고 상황을 넘겼어요. 진짜 그동안은 아주 문지방이 다를 기세로 시어머님을 찾아와서는 딱 옆에 붙어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는데 말이죠. 물론 저도 전화를 몇 번 하기는 했는데 형님은 바쁘다는 말만 계속할 뿐이었답니다.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계신 동안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곳곳에 지지대도 설치해 놓고 중간중간 있던 턱도 정리를 깔끔하게 했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내심 마음에 드시는지 기분이 좋아 보이셨죠. 그때였어요. 어머님 퇴원 축하드려요.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찾아뵙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그래, 바빴다니 어쩔 수가 없지.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밖에 날씨 엄청 좋은데 어머님 밖에 잠깐만 나가서 저랑 데이트해요. 괜찮으시죠? 형님, 어머님 방금 들어오셔서요. 좀 쉬셔야 할 것 같은데요. 동서, 내가 지금 어머니랑 얘기하는데 동서가 끼어드는 건 아닌 것 같다. 어머님, 저랑 잠깐만 나갔다 오시는 거 괜찮잖아요. 네? 오늘은 좀 피곤하구나. 쉬고 싶다. 다음에 나가자.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손을 뻗으시기에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죠. 형님께서는 시어머님께서 거절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시어머님께서 쉬시도록 하고 나오니까 형님이 바로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형님하고는 하고 싶은 말도 듣고 싶은 말도 없었지만 우선은 따라 나갔습니다. 동서,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셔? 갑자기 나한테 왜 찬바람이래?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머님께서 오늘 많이 움직이셔가지고 피곤해서 그러시는 것 뿐인데 형님께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야.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일 없었다니까. 이상해. 혹시 동서가 중간에 뭐라고 한 거 아니야? 정말 형님,
괜히 저한테 화풀이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저하고는 조금도 관계 없으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저녁 드시고 갈 거 아니면 그냥 가세요. 형님은 볼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쌩하니 나가버리셨죠. 그런데 집에 들어오니 형님이 늘 하고 다니시는 스카프가 그대로 소파에 있더라고요. 그냥 무시할까 했는데 그래도 스카프 핑계대면서 다시 집에 오는 꼴이 더 보기 싫어서 들고 따라 나갔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서 형님이 누군가랑 엄청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간에 시어머니 이야기도 제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 뭔가 싶어서 귀를 가져갔죠. 그리고 저는 완전 충격적인 대화를 들어야만 했답니다. 몰라. 놓친 내가 뭘 알게 된 건 아니겠지? 여기서 접고 나르기에는 아깝잖아. 내가 그동안 들인 시간이 얼만데 할망구 비위 맞춰가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동서? 괜히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센 척하는데 뭐 어리숙해서 금방 속여먹겠더라고. 하여튼 할망구 주머니 좀 뒤져서 나갈 테니까 그만 재촉하고 바로 성공하면 이 나라 뜰 준비부터 해. 끊는다. 저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서 방금 전화를 추궁하고 싶었지만 꾹 눌러 참았어요. 우선 형님이 하는 말이 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보고 나서 머리채를 잡든 주둥이를 다 뜯어놓든 해야겠다 다짐했죠. 저는 막 나온 사람처럼 대문을 벌컥 열었어요. 형님은 당황한 얼굴로 갑자기 문을 열면 어떻게 하느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스카프를 내밀고는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방금 들었던 일들에 관해 친한 친구에게 의논을 했어요. 남편이 흥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서 형님에 대해 조사를 부탁했죠. 꽤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3일도 되지 않아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병원 쉬는 시간을 틈타 친구를 만났죠. 친구 남편이 조사한 결과라고 보여주는데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결과였어요. 어떻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아주버님께서 이런 여자와 결혼을 하셨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죠. 조사할 것도 없어요. 이미 워낙 유명한 여자라서. 꽃뱀인데 남자 등골 빼먹다가 된통 걸려서 징역 좀 살고 나와서는 완전히 잠수 탔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죽었나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사기를 치고 있을 줄이야. 꽃뱀이면 디자이너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디자이너는 무슨. 집안이 망해서 대학 문턱도 못 밟았대요. 꼴의 머리는 좋은지 사기치는 기술은 아주 수준급이죠. 저는 알겠다고 말하며 흥신소에서 알려준 것들을 주섬주섬 챙겼답니다. 친구 남편은 최근에 남자 하나를 새로 만나는 중이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곧 도망칠 것 같으니까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한 재산 뜯어내기 전까지는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집에 들어갔더니 이모님께서 저녁에 아주버님과 형님이 저녁 드시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힌다고 생각했죠. 딱 오늘이 형님의 가면을 벗겨내고 시궁창에 던져버릴 기회라고 생각했답니다. 저녁이 되고 형님과 아주버님께서 함께 오셨어요.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짜내면서 인사를 했죠. 형님은 활짝 웃으시면서 저더러 눈을 왜 그렇게 뜨느냐고 바로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웃으면서 저녁부터 준비하겠다고 말하고는 주방으로 들어왔죠. 이모님께서는 이미 퇴근하신 상태라 저는 부지런하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평소에 주방에 얼씬도 안 하는 사람이 저를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동서, 할 말이 좀 있는데 잠깐 괜찮아? 듣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형님. 동서, 많이 힘들지? 어머니 수발도 들어야 하고 병원도 다녀야 하고. 괜찮아? 피곤해서 어떡해? 전혀요. 병원이야 1, 2년 다닌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거동이 불편하기는 하시지만 못 걸어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꾸준히 운동도 하셔서 짧은 거리는 부축 없이 잘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형님께서 이렇게 자주 오셔서 어머님 챙겨주시는데 제가 힘들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동서 혼자서 이 큰 집 살림까지 하면서 보통 힘든 일은 아니지. 그래서 말인데, 동서. 괜찮으면 내 얘기 좀 들어볼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저는 형님이 무슨 다단계를 재개 홍보해서 이득을 볼 생각인가 싶어서 잔뜩 얼굴을 굳히고 있었고, 형님은 제게 비밀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다가왔죠. 저는 급히 한 걸음 멀어지면서 무슨 일이냐고 했어요. 형님은 큰 소리 내지 말고 먼저 들어보라고 했죠.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척 하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을 눌렀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동서도 힘들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 힘을 합해서 어머님 요양원이라도 보내드리는 거 어때? 이 집은 둘이서 반반 나눠가지고 요양원 병원비도 딱 반으로 나누면 되겠네. 몸도 불편한데 일도 못할 거 아냐. 그럼 놓친 애 재산 우리 둘이서 깔끔하게. 저는 더 이상의 형님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뺨을 있는 힘껏 내리쳤죠. 제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강한 힘이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거실에 있던 남편이 허둥거리면서 주방으로 들어올 정도였답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며 서 있는 저의 모습과 뺨을 움켜쥐고는 당황하는 형님을 번갈아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뒤따라 들어오신 아주버님께서는 형님의 모습에 소리를 지르면서 저더러 무슨 짓을 저질렀냐고 했죠. 저는 시큰거리는 손목을 돌리면서 꾹꾹 눌러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죠. 이년이 지금 미쳤네. 미쳤어. 어디서 감히 그런 소리를. 내가 안 그래도 오늘 네 년이 어떤 년인지 싹 다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아주 네 무덤을 네가 파는구나. 뭐? 2년? 동서,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그렇지. 나 동서보다 윗사람이야. 형님이라고. 너는 뭘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 말끝마다 사람 무시하는 소리야? 그렇게 많이 배워서 너는 사람들한테 사기나 치고 다니니? 이 꽃뱀아? 제 말에 충격을 받은 것은 아주버님과 남편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컸는지 시어머니께서도 비틀거리며 나오셨죠. 저는 급하게 시어머니께 다가가서 안에 들어가 계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이게 다 무슨 소란이냐며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야기하라고 하셨어요. 겨우 시어머니를 거실로 모신 저는 방금 녹음한 형님과의 대화를 들려드렸죠. 형님은 제가 녹음을 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 못했는지 금방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뒷걸음을 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형님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바로 문 쪽으로 몸을 날렸어요. 아주버님께서는 제대로 서 계시지도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셨죠. 형님은 이를 꽉 깨물고는 갑자기 바닥에 납작 엎드리더니 시어머니께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요즘 회사가 힘들어서 돈에 눈이 멀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두 번 다시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 딱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어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챙겨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 할 수가 있어? 여보 미안해요. 내가 너무 급해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진짜 잘못했어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아주 지랄을 해요. 시트콤 찍어? 회사 같은 소리 한다. 보다 못한 제가 큰 목소리로 형님의 애원하는 목소리를 싹둑 끊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거친 말에 많이 놀란 듯 저를 바라보셨지만 저는 애써 그 시선을 무시하고는 성큼성큼 제 가방으로 가서는 낮에 친구 남편에게 받은 자료를 보란듯이 형님 앞으로 던졌어요. 수많은 사진들이 형님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죠. 그 사진에는 형님이 과거 사기를 치고 다녔던 사진은 물론 최근 남자와 만나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아주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형님은 허둥거리며 사진을 쓸어 모으려고 했지만 이미 남편과 아주버님의 행동이 더 빨랐어요. 아주버님은 손에 든 사진과 형님을 번갈아 보면서 이게 다 뭐냐고 소리를 질렀죠. 형님은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깨닫고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남편이 조금 더 빨랐어요. 디자이너? 대학 졸업도 못했으면서 무슨 디자이너 같은 소리래.
뭐 하나라도 거짓말이 아닌 게 있어야지. 아주버님이랑 결혼한 것도 다 계획적이었지? 우리 어머님 재산 챙기려고. 아니야? 여보, 재산을 챙기려고 하다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회사 직원이 어쩌고 하면서 어머님께 1,000만 원 받아서 챙긴 거 내가 모른다고 생각했지? 왜?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어머님 돈을 금방 꿀꺽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런데 어떻게 해? 내가 다 얘기해버려서? 1,000만 원이라니. 재수씨,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어머니께서 1,000만 원을 이 사람한테 주셨다니. 어머님 아니죠? 뭐라고 좀 말씀을 해보세요. 충격을 받은 아주버님께서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가며 어머님께 물었지만 어머님께서는 눈을 감고 앉으셔서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날 제가 몰래 들었던 대화 내용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이야기했죠. 제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형님의 얼굴은 점점 흑빛으로 변했어요. 형님은 어떻게든 이 자리를 벗어나려는 생각인지 눈치를 보더니 바람같이 현관을 향해 몸을 날렸죠. 하지만 아주버님도 남편도 호락호락한 상대들이 아니었어요. 형님이 뛰쳐나가자마자 두 사람도 뒤쫓아 나가더라고요. 집안에는 저와 시어머니 둘만 남게 되었어요. 저는 가만히 시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잡았죠.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 모르게 정리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큰 충격을 드렸네요. 아니다. 다 내가 부덕한 탓이지.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제가 꼭 저지른 죄의 대가 치르게 할 작정이니까 어머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세요. 저는 절대 용서 못하니까. 어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비틀거리며 일어나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님을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죠. 얼마 뒤 형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리더군요. 머리는 산발이 된 형님이 아주버님에게 붙잡혀 들어오고 있었어요. 남편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 같았죠. 형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제게 침을 확 뱉었어요. 물론 저한테 오지는 않았지만 황당하기는 하더군요. 형님은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하면서 입에 담기도 더러운 욕들을 쉬지 않고 뱉어냈죠. 진짜 이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배설하는 그런 수준의 말이었어요. 그동안 온갖 고상한 척은 다 하고 살더니 어떻게 참았나 싶었죠. 곧 경찰차 소리가 들리고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형님은 그 짧은 순간에도 도망칠 궁리만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죠. 경찰들 말에 의하면 형님 앞으로 들어온 고소장이 한두 건이 아니더군요. 친구 남편에게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더라고요. 경찰은 고소할 생각이라면 경찰서로 오라는 말과 함께 형님을 끌고 나가셨죠. 아주버님께서는 끌려나가는 형님의 모습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보더니 변호사와 이야기해야겠다고 나가셨습니다. 한바탕 토네이도가 휘감고 간 것처럼 집안은 엉망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묵묵히 집을 치웠죠. 놀랍게도 아주버님께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이 아닌 혼인 무효 소송을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거기다 피해 보상까지 요구를 한다고 하시는데 알고 보니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아주버님께서 맡기신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아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일행과 함께 돈을 다 옮긴 상태였죠. 아주버님은 형님을 믿었던 자신의 탓을 하시면서 무척이나 괴로워하셨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이었죠. 아주버님께서는 형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돌려받겠다고 다짐한 이후 어찌나 빠르게 움직이시는지 저는 아주버님께서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쇼킹하게도 시어머님께서는 형님을 고소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은 다들 할 말을 잃었죠. 1,000만 원에 대한 사기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그럼 1,000만 원 그냥 날리실 생각이에요? 왜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요?
집안 더 이상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런 여자애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했던 너나 나이 이만큼 먹도록 사람 하나 볼 줄 모르고 그저 나한테 살랑거린다고 좋아서 1,000만 원이나 덜컥 내놓은 나나 누굴 원망하겠니?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속여먹겠다고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어머님 잘못도 아주버님 잘못도 하나 없으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고소장 접수하셨으면 좋겠어요. 속이는 인간이 나쁜 인간인데 왜 어머니께서 괴로워하세요? 그럴 이유 조금도 없으니까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남편과 저까지 나서서 시어머니를 설득하자 시어머니께서도 결국은 마음을 돌리셨답니다. 시어머니께서 한사코 고소장 접수를 사양하셨던 이유는 아무래도 자식들 보기 미안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자식들에게 어떤 누구에게도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하셨던 분이셨는데 결국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주버님께서는 바람대로 형님과의 혼인관계는 무효임을 법정에서 인정받으셨고 예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으셨죠. 다시 본가로 들어오셨거든요. 사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겉으로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어요. 깐깐한 아주버님의 취향을 다시 맞출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했죠. 이모님께서도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주버님이 다시 들어와서 산다고 했을 때 엄청 당황하셨거든요. 하지만 아주버님께서도 달라지셨더라고요. 여전히 결벽증은 있으시지만 빨래나 설거지 정도는 스스로 깔끔하게 해주시니 너무 편했죠. 그리고 아주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제가 오랫동안 염원했던 임신이 드디어 성공했다는 것이죠. 남편과 저의 사랑스러운 아들은 제 뱃속에서 아주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얼마나 효자로 태어나라는 건지 입덧도 하지 않았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형님의 일이 터지면서 한동안은 무기력하게 지내셨는데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요즘은 저와 함께 아이가 태어나면 쓸 기저귀를 만들면서 매일을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답니다. 끝으로 형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사기죄로 고소를 한 형님의 재판은 아직도 열리지 않았어요. 무슨 양파도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죄가 늘어나는지 진짜 중간중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놀랍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것은 결혼을 핑계로 돈 많은 남자에게 접근해서 재산을 빼달리고 잠적하는 수법을 써왔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더군요. 아예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대상도 결혼이 늦은 남자부터 혼자 살고 있는 노인 가정까지 그 규모가 상당했답니다. 형님을 조사하던 검찰에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했죠. 여죄가 많다 보니 결국에는 처음 예상했던 기한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 형님의 일당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까지 잡아들여서 일이 꽤 많이 커졌더라고요. 아마 이 방송을 형님이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네요. 저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혹여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지금 형님에게 일어난 모든 행동의 원인은 바로 형님에게 있음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그리고 형님이 저지른 죄값 꼭 받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요. 그리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